아니 근데 여기 이미 우리가 이겼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번 그래요. 국민들의 승리입니다. 맞습니까? 이거 말고요. 어디요? 그래서 그게? 감사합니다. 예. 지금이 저도 하나만 알아가라 박대장입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제 부정선거에 날 사람을 발견. 지금 저희가 걱정하는 거는 헌재에서 어떤 법리를 얼마만큼 정당성 있게 정확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가 그게 제일 모든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관이 이제 원래 6명인데 지금 2명을 불법적으로 임명을 해놔가지고 그래서 이제 8명이 됐는데 그 법리와 관계없이 무조건 윤석열 대통령 죽이겠다, 탄핵하겠다고 이미 결심이 다 서서
하여튼 빨리만 재판 진행하면 나는 무조건 윤석열 탄핵 쪽으로 찍겠다고 하는 헌법재판관이 4명쯤 돼요. 4명. 그리고 6명이 탄핵하면은 탄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쪽에 탄핵 쪽은 4명은 이미 있다고 보고, 그럼 8명 중에 나머지가 4명이잖아요. 네. 그 넷 중에 2명만 저쪽으로 탄핵 쪽으로 가면 이제 대통령은 탄핵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확실하게 탄핵 반대는 1명입니다. 확실한 탄핵 반대는 1명, 확실한 탄핵은 4명. 그러면 나머지 3명이, 나머지 셋 중에서 2명이 탄핵 반대, 1명이 탄핵, 그러면 5대 4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기각이에요. 그러면 대통령 복귀죠. 그 나머지 3명이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한데, 이 나머지 3명은 아까 우리 고성범 본부장도 설명했지만 이게 법적으로 맞느냐를 우선 따질 거고, 그다음에 국민 여론이 어떠냐 따질 거고, 그다음에 그런 결정을 내렸을 때 그 자기한테 어떤 불이익이나 위험이 올까 이런 거 따질 거고, 3가지를 따질 거예요. 법적으로는 이제 저쪽에서 종북수사파들이 내란죄를 포기했기 때문에 결국 계엄 발동이 이게 정당하냐 이걸 갖고 따지게 되는데, 우선 절차상 하자가 하나도 없어요.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계엄령 발동했고, 국회가 계엄 해산 결의를 할 때 물리적으로 막질 않았고, 계엄 해제 결의가 있은 후에 곧바로 다시 국무회의를 열어서 계엄 해제 결의를 해가지고 그래서 해제를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나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저 종북주사파들이 유일하게 하나 시비를 걸고 나올 거는 이게 계엄 발동의 요건이 안 되는데 했다 이거예요. 직권 남용했다 이거지. 계엄 발동 요건이 안 되는데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서 계엄을 발동했다. 절차 외형상 절차상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계엄 발동 요건이 안 되는데 발동했으므로 내 그 직권 남용을 해서 탄핵해야 된다. 이거가 이제 유일하게 남아 있는 좌파의 주장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문제는 뭐냐면,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우리 헌법에는 전쟁이나 사변이나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 있을 때 대통령이 계엄을 발동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전쟁도 아니고 사변도 아니니까 결국은 그에 준하는 국가적 위기 상황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지. 그러니까 대통령은 그에 준하는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을 해서 발동을 한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럼 이제 종북주사파들은 그런 위기 상황이 아니었는데 발동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지.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미 다 판단이 있었잖아. 계엄 발동하기 전에 우리나라 정치 상황을 보면 국무위원과 검사해서 22명이나 탄핵을 하고 선관위. 뭐 예산 완전히 영원으로 깎고 막 이런 종북주사파들의 행태는 거의 내란에 준하는 비상 상황이라고 대통령은 본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공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비상계엄은 불가피했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그게 최선의 방법, 제일 좋은 방법은 아닐지 몰라도 국가를 수호해야 될 대통령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계엄이라도 해서 국가를 정상화시킬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그러면 그 사변에 준하는 그런 비상 상황이 인정이 되는 거지. 이제 대통령은 그렇게 주장을 할 거고 좌파들은 무슨 소리냐, 얼마나 평화롭고 태평성대였는데 그러냐라고 이제 공격을 하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한테 물어보면 뭐 압도적인 다수가 당시에 국가적 위기 상황이었다고 답변할 거라고 봅니다. 헌법재판관들도 그렇게 받아들일지 이거는 이제 앞으로 해봐야 되는 거고,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미 탄핵을 해야 되겠다고 결심한 자들한테는 안 먹혀요. 그렇지만 아직 어느 쪽으로도 결심을 하지 않은 이 탄핵 헌법재판관 3명한테는 이게 설득력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4대 4나 5대 4로 헌법재판에서 우리가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해볼 만한 싸움이라기보다 절대적으로 우리가 유리한 싸움이고 이기는 싸움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여기까지만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요. 아침에 그 아미고 밴드에서 이게 올라온 건데, 그 최상목의 묘수라고 그래가지고 최상목 이분이 저기 한 거 헌법재판관 2분 저기 한 거는 그렇게 나쁜 저기는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쓰셨더라고요, 여기다가. 하면 안 되는 짓을 한 겁니다. 그 뭐 묘수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뭐 보기에 따라 다르지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한 건데요. 그건 뭐냐면 노무현 때 탄핵당해가지고 고건희가 직무대행을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 때도 황교안이 직무대행을 했고,
이번이 직무대행 세 번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고 대통령이 탄핵당해서 직무가 정지됐을 때 그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대통령 직무대행 경험을 우리가 이미 2번을 한 거야. 그리고 이번이 세 번째이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참조할 수 있는 이전 사례가 2건이나 있었던 거야. 근데 핵심은 뭐냐면 대통령이 사망하거나 아니면 탄핵 심판받아서 쫓겨나서 대통령이 없는 상태라면 그러면은 권한대행이 사실상의 대통령이니까 단 2달이라도 실질적인 대통령이니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행사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지 대통령이 없는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누군가가 대통령이 해야만 되는 일들을 누군가는 대신 해줘야 되니까 직무대행을 하긴 하지만 대통령은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은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만 할 수 있는 이런 권한 행사는 하면 안 된다. 최소한으로 해야 된다. 이게 이제 확립된 그 사례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교사 자격 시험을 봐서 공립학교에 교사로 임명이 되면 대통령이 사인을 해야 돼요. 그 임명장이 대통령 이름으로 나가거든. 근데 대통령이 지금 직무 정지되니까는 이거 못할 거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면 대통령 그 교사들이 그 교사 시험 봐서 교사가 됐는데도 임명장이 안 나가면 교사를 못할 거 아니야. 이런 경우에 최소한의 경우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 사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완전히 중단되거나 헌정이 중단될 위기는 일단 면회하게 해줘야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나 최상목이라는 자는 그 수준만 일을 했어야 돼. 권한이 없는 일을 하면은 이게 직권남용이잖아요. 헌법재판관은 헌법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헌법기관은 뭐냐면 우리나라의 헌법기관은 우선 대통령이 헌법기관이고 국회가 헌법기관이에요. 그다음에 헌법재판소가 헌법기관이고 대법원이 헌법기관이야. 선관위도 헌법기관이에요. 이런 헌법기관들이거든요. 같은 헌법기관끼리 대통령도 아닌 권한을 대행하는 자가 임명을 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그 권한 밖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도 나는 권한이 없으므로 임명 안 한다. 처음부터 이렇게 갔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하도 공격을 받다 보니까 사실은 임명을 안 했는데 이유를 다르게 된 거야. 이유를 여야가 합의해 갖고 오면 하겠다. 이렇게 이유를 다르게 되면서 임명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유를 다르게 될 게 아니라 나는 내 권한이 아니니까 권한 임명 못 하겠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야. 어쨌든 이 사람은 어쨌든 그러다가 탄핵을 당했어요. 임명을 안 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러면 이 권한의 권한 대행이잖아. 권한을 다시 대행하는 권한 대행이면 당연히 적어도 한덕수 총리 수준만큼은 해야 되는 거지. 한덕수 총리가 제가 보기에는 좀 부족하지만 아쉽지만 나는 내 권한이 아니므로 못한다고 버텼어야 되는데 하도 공격을 받다 보니까 후퇴를 해가지고 여야가 합의해 오면 할 수 있다. 합의가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지 물론. 어쨌든 이렇게 했으면 이 한덕수를 대행하는 최상목도 최소한 그 선은 지켰어야지. 지가 탄핵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데 이자가 그걸 안 지키거나 못 지킨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지가 덜렁 2명을 임명했잖아요. 절대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겁니다. 그 바람에 헌법재판소 헌법 심판이 굉장히 어렵게 됐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왜? 헌법재판소 법에는 대통령 탄핵을 하려면 헌법재판관 6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2명을 임명하기 전에는 6명이었잖아. 6명 전원이 찬성해야만이 대통령이 탄핵되는 거야. 그런데 그때도 확실한 반대는 최소한 1명은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대로 6명이 가면 무조건 기각이야. 그런데 이거를 2명을 임명을 하는 바람에 8명이 돼갖고서 계산이 복잡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각을 확신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계산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거지. 임명 안 하고 버텼으면. 그 점에서는 최상목이가 뭐 묘수다 뭐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저거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저거를 또 자를 수는 없지 않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원래대로 하자면 임명 안 하고 버텨서 6명 중에서 확실하게 반대표는 1명은 있었으니까 지금도 1명은 있어요. 그 사람이 반대 기각해 갖고서 끝내버리는 게 제일 확실해서 그건 탄핵 기각 100%지. 그거를 최상목이가 아주 산수를 할 복잡하게 만들어버린 죄가 있어요. 그 점에서 최상목이는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복잡한 계산법에서 다시 계산을 해봐도 탄핵은 확실히 기각시킬 수는 있다. 그렇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래서 고 박사님 말씀 그 유튜브를 정확하게 잘 청취하고 또 한번
또 한 번 더 들어보고 해도 이제는 일단 헌재 재판관들에게 정확한 우리들의 마음을 전해야 될 것 같아요. 법적으로 하나 하자 없는 정확한 그거를 거기에 전부 다 몰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그 길만이 또 그렇게 함으로써 또 중도층에 있던 청년들의 이야기들을 저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집합을 해보면 날이 갈수록 윤 대통령께서는 이 이상 더 비상시국이 어디에 있었겠나 그런 거를 느꼈다는 청년들이 많이 전화가 네.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뭉쳐서 헌재에 그런 게 잘 전달이 되도록 예. 그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네. 당연히 기각이죠. 오늘이라도 기각을 시켜야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지금 대행하고 계시는 분도 좀 우리들의 목소리를 좀 잘 들으시고 탄핵이 되면 또 어떻습니까? 나가면 하실 분도 많아요. 아직까지 순서가. 나는 근한이 없어서 그거는 못한다고 그런 어떤 걸기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한 번이라도 좀 비춰주면 정말 예. 그래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민주주의는 다수결이라고 그러는데 다수결의 원리를 갖고 오움직인다 그러는데 인간이 다 불완전한 존재라서 다수결이라고 해서 절대적으로 진리는 아니거든요. 다수는 그러니까 언제든지 오늘의 다수가 내일의 소수가 될 수 있고 지금은 소수지만 내일에는 우리가 다수가 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늘 변화의 가능성 이걸 열어두는 것이 민주주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표라도 더 많으니까 전부 다 우리 마음대로 해도 돼가 아니고 우리가 비록 다수지만 늘 우리가 언제든 소수가 될 수 있다. 그다음에 지금은 저쪽이 소수지만 저쪽이 국민의 마음을 얻어서 내일 다수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전제하에 소수를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수결의 첫 번째 원칙은 소수 존중이야. 두 번째 원칙은 다수에 대한 승복이에요. 다수가 소수를 존중하지 않으면 소수가 절대 승복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다수결 원리의 첫 번째 원리는 소수의 존중이야. 두 번째 원리가 다수에 대한 승복이에요. 그런데 이건 민주주의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제도화 시켜 놓은 게 있어요. 그게 국회 의결의 3분의 2 정족수예요. 뭐냐면 다수가 한 석이라도 더 많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그걸로는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어. 워낙 중요한 일들. 이를테면은 대한민국의 기본 질서인 헌법을 고치는 일. 이거는 151석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못하게 만들어 놨어. 200석이 필요해. 3분의 2가. 그러니까 151석에서 199석까지도 다수잖아요. 과반 이상이잖아. 그렇지만 너네가 아무리 과반이라도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할 때는 나머지 소수파의 의견을 존중해서 해야 돼. 소수를 설득하지 못하면 199석이라도 헌법은 못 고쳐. 이런 뜻이거든요. 대통령 탄핵도 똑같은 거예요. 대통령 탄핵도 200석으로 3분의 1로 해놨잖아. 너네가 아무리 199석을 갖고서 다수파니까 대통령 함부로 탄핵할 수 있다고 까불어도 그거 안 돼. 소수가 반대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도 그걸 하려면 200석은 만들어야 돼. 이런 뜻이거든. 자, 그래서 3분의 2가 중요한 거예요. 다수결의 원칙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도 하나라도 많으면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다가 아니다. 마음대로 다 하려면 3분의 2는 돼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게 국회 재석의 표결 정족수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은 과반으로 할 수 있어.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거, 헌법을 고치거나 대통령을 탄핵하거나 또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이거를 다시 표결로 통과시키려고 하거나 할 때는 200석 3분의 2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분의 2가 그 의미예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 국민의 3분의 1이 반대하면 탄핵하면 안 된다는 뜻이지. 국회의원의 3분의 1이 반대해도 탄핵하면 안 되듯이 국민의 3분의 1이 반대해도 탄핵하면 안 된다는 뜻이거든, 정치적으로. 그러면 국민의 3분의 1이 뭐야? 33.3%잖아. 반올림에서 34%. 국민의 34%가 반대하면 무슨 수를 써도 이 대통령은 탄핵하면 안 된다는 게 정치적 명령인 거야. 그런데 엊그저께 대통령 지지가 40이 나왔잖아. 33.3을 넘어서 40%의 국민이 지지하는 대통령을 너희들이 무슨 자격으로 감히 탄핵을 하려고 그래.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헌법재판관들이 보통 법관은 판단을 할 때 법과 양심에 따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 법은 우리가 아는 법이야. 양심은 뭐냐? 지 개인 양심이 아니고 착하게 살라 이런 양심이 아니라 사회적 양심을 얘기하는 거야. 정치적 양심, 그 시대의 양심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양심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걸 측정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지표가 여론조사에 있어서의 지지율이야. 국민의 40%가 대통령을 지지하고 탄핵하면 안 돼라고 얘기하는 바로 이 사회적 양심이 있는 거야. 그거를 헌법재판관들이 정확하게 인식하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많이 모여갖고서 막 소리친다고 해서 헌법재판관들이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물론 겁은 들겠지만, 겁은 먹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봐라, 국민 여론의 40% 이상이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다. 국민의 40% 이상이 대통령 탄핵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다. 이게 너네 3분의 2를 넘어섰지 않냐. 3분의 1을 넘어섰지 않냐. 이렇게 압력을 가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이에요. 그다음에 이 법은 법과 양심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양심, 사회적 양심, 정치적 양심, 시대적 양심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여론조사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드렸어. 그럼 그 앞부분의 법은 뭐냐. 법은 법관들이 전문가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최고의 전문가들이니까 대법관도 하고 헌법재판관도 한다고 우리가 간주를 해. 오케이. 그런데 최고의 전문가들도 이 평론가들한테는 코치를 받는 거거든. 이를테면 타이거 우즈가 골프 칠 때 세계 최고의 선수잖아. 그렇다고 코치가 필요 없냐? 코치는 있어. 그 타이거 우즈한테도 너 스윙 폼이 여기가 잘못됐다고 가르쳐주는 코치가 있는 거야. 비록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이 최고의 법관이지만 이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코치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교수들이고 헌법학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법관은 아니지만 평생 그 영역에서 헌법을 연구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구의 재판관이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장 주의 깊게 듣는 사람들이 누구냐? 헌법학자들의 얘기를 제일 주의 깊게 들어요. 근데 지금 다수의 헌법학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통치권 안에 있는 것이고 적법하게 행사됐고 내란죄는 터무니없다. 따라서 탄핵은 각하돼야 된다. 이런 주장을 쭉 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헌법재판관이 저같이 법을 잘 모르는 고성구이가 백날 떠들어도 별로 귀를 안 기울이겠지만 헌법학자 누구, 헌법학 교수 누구가 하는 이야기 한마디 한마디를 다 이 사람들이 경청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 점에서 최근에 대통령 탄핵 사태에서 헌법학자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헌재 재판관한테 당연히 영향을 많이 주죠. 예, 그런 다양한 형식으로 우리가 헌법재판관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잘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제가 질문 드리는데요. 그 야당 쪽에서 그렇게 법을 만드는 그 법이 언제서부터 있었을까요? 그게 헌법 전문가들이 만드는 게 옳을 것 같은데 그 야당 쪽이 유리하게들 만들잖아요. 그렇게. 예, 그래요. 네.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져서 공포가 되는 순간 대한민국 국민 누구에게나 적용이 되는 일반 법칙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법은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만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국회인 거야. 그래서 국회의원들만이 입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법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그래서 입법부라고 부르는 거지. 그런데 이 국회의원들을 보면 법이라고 하는 법자도 모르는 사람들도 수두룩하고 또 어떻게 저 사람이 그 법을 한다고 그래라고 할 만한 사람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을 우리가 입법부의 이 법을 만드는 사람들로 부르는 이유는 그들이 법을 잘 알아서가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법은 모르는데 국민을 대표하는 이 사람들이 잘못된 법을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국회 차원에서 한 2,000명 정도의 전문 법률가들을 고용을 해놓고 있어. 국회에 입법 보좌를 하는 기구에 근무하는 법률가, 변호사 또는 뭐 법학 박사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한 1,000명에서 2,000명 정도가 그 입법자들이 제대로 법을 만들게끔 보좌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게 국회 입법처야. 또 이 국회의원들이 예산을 심의하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도 잘 모르는 사람이 들여다보면 진짜 모르거든요. 국정 전반에 걸쳐서 잘 알아야 되는데 그걸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심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실제로는 예산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도와줘서 진짜 예산, 살림살이의 전문가들이 또 국회에 한 1,000명 정도가 있어요. 이게 다 박사급 또는 뭐 공무원, 1급 공무원 지낸 사람들 있어요. 이 사람들이 국회 예산처야. 이런 전문 인력들로부터 보좌를 받아서 입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게 무슨 법을 한다고 입법을 해. 이렇게 문제를 접근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저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하는 그 정당성의 근거는 우리가 그들을 국민의 대표로 뽑았기 때문인 거예요. 어쨌든 싫으나 좋으나 국민의 대표로 우리가 뽑은 거야. 우리는 반대했지만 여러분은 반대했지만 여러분보다 더 많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을 우리 대표를 하자고 뽑아서 지금 국회의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돼. 부정선거 논란은 좀 차원이 다르고 그 과정을 부정을 통해서 이걸 바꾸고 왜곡하고 했다 그러면 그것은 국가 전체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동의 주요 원인이고 또 대통령이 복귀하고 나면 그거부터 가장 먼저 아마 조사하고 수사해서 처단을 할 겁니다. 그 문제와는 별도로 어쨌든 일반적으로 우리가 국회를 입법자라고 얘기할 때는 그런 뜻이에요. 그 국회가 언제부터 생겼길래 13세기부터 지금부터 한 800년 전에 영국에서부터 최초로 세금을 매기려면 국민의 대표가 결정할 수 있어야 돼. 왕이 일방적으로 세금 매기면 안 돼. 하면서 국민의 대표를 파견을 해서 지금과 같은 국회의 가장 원초적인 형태를 만들어서 운영한 게 삼부회라고 하는 거예요. 영국에서 시작했어. 그렇게 해서 지금의 국회의 모습은 200년쯤 전에 나타났어요. 200년쯤 전에 지금의 국회와 같은 형태들이 운영이 되기 시작했어요. 대한민국은 언제 이 국회가 만들어졌냐? 1948년에 국민의 대표를 우리가 선출을 해서 니들이 앞으로 우리 대표로 입법자 역할을 해라 라고 맡긴 거야. 우리 선조들이. 그게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를 통해서 그 대표를 선출했고 그 사람들이 제1회 제1대 국회의원이 된 거야. 제1대를 재헌의회라고 불러요. 예, 그렇게 해서 1948년부터 지금의 대한민국의 역사, 대한민국 국회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이 소중한 자리에서 말씀을 좀 듣고 싶어요. 각하라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의 범위입니까? 말하자면은 지금 국민들이 생각할 때 그 각하가 될 거야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그러면 헌법재판관들이 임의로 그 뭐 기한도 없이 그냥 자기네들 합의로 그냥 그 각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요. 각하하고 기각이 있어요. 각하는 뭐냐면 이거는 사건 자체가 성립이 안 되므로 우리가 심리하지 않고 끝내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자유파는 각하를 하라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탄핵 의결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그 잘못으로 대통령이 잘못했으니까 탄핵한 거 아니에요. 대통령의 가장 큰 잘못 또는 유일한 잘못이 내란죄야. 그런데 이거를 빼겠다고 하는 거니까 이건 살인죄로 기소를 해놓고 그런데 살인 항목은 빼다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 그래서 이거는 사건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는 이걸 더 이상 심리하고 자시고 할 게 없다. 그냥 각하시켜서 끝내야 된다. 심리 자체를 하지 마라. 그러면 그 순간 대통령은 복귀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간이 그 기간은 헌법재판관 직업들 마음대로야. 예. 기각은 뭐냐면 일단 탄핵 심판을 해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야 너는 탄핵 찬성 나는 반대 해서 해보니까 5대4 탄핵 찬성이 5인데 반대가 4명이야. 그러면 탄핵 심리는 기각되는 거야. 6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탄핵 심판을 다 끝난 다음에 탄핵이 많으면 탄핵 인용, 반대가 많으면 탄핵 기각 이렇게 선고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재판을 하는 거지. 각하는 그 뭐 지금 기간 없이 그냥 오늘이라도 각하하면 끝나는 거야. 그렇죠. 궁금해하는 게 그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게 요새 그거인 거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는 각하를 해야 된다고 우리 자유파와 또 많은 전문가들이 요구하는데 아직은 심판을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여론을 환기시켜야 될 문제예요. 그 트럼프가 취임을 하면은 앞으로 우리 그 전국에 어느 정도 어떤 영향이 미칠 수 있는지 그걸 조금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탄핵과 관련해서 트럼프가 취임을 하면 우리 자유파와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절대적으로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정론일침에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영김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미국의 그 더 힐이라고 하는 미국 의회 전문 매체에다가 기고한 글, 이 글은 거의 트럼프의 마음, 또 미국의 집권당이 이제 공화당이잖아요. 대통령을 공화당에서 배출했으니까 여당이 공화당이잖아. 그 공화당 집권당 국회의원의 기고문은 그 공화당 전체의
생각을 거의 대변하고 있다고 봐도 돼요. 특히 이게 지금 한국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한국 상황을 잘 모르는 미국인이 뭔가가 썼다 그러면은 좀 신빙성이 떨어지는데 한국 출신의 영김이라는 이 하원 의원이 썼기 때문에 한국 상황을 잘 알고 썼다고 간주되는 거거든. 이 사람의 발언은 거의 트럼프의 메시지하고도 같은 건데 핵심은 그거예요. 그동안 외신을 통해서 탄핵 찬성 쪽만 보도가 됐는데 실제로는 안 그렇다. 탄핵 반대하는 자유주의 우파 국민들이 연일 지금 서울 시내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그다음에 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한 데에는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적대 정책이 영향을 미쳤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 나면 결국은 친중 정책, 친북 정책, 친러시아 정책이 나올 거고 친중, 친러시아, 친북한 정권이 들어서지 않겠냐. 이거는 미국의 세계 전략과 한반도 정책에 굉장히 중대한 위험이 된다. 따라서 한국의 지금 정치 상황을 제대로 읽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의 결론은 뭐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탄핵당하고 나면 다음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게 이재명인데 이재명이는 대표적인 친중파, 친북파 사람이다. 이거는 이재명이가 정권 잡으면 곧바로 주한미군 철수 막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대통령 된 다음에 이재명이가 정권 다 잡은 다음에 그런 미국의 대외 정책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 대처하려고 그러면 너무 비용이 크고 늦다. 그렇게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시켜서 또는 탄핵 각하시켜서 지금이라도 다시 복귀시키면 된다. 이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장을 미국 여당 국회의원이 했고 저는 이게 트럼프의 진심을 어떤 형태로든 지금 전하고 있다고 봅니다. 트럼프는 아직 대통령에 취임을 안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하고 싶은 말이 많아도 직접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대신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1월 20일 대통령에 취임을 하면 완전히 달라지는 어떤 그 정세가 전개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계엄령을 내린 이유도 부정선거 때문에 저는 내렸다고 생각을 해서 요번에 어떻게 밝혀질지 안 밝혀질지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관망을 하시는지 그거 좀 듣고 싶습니다. 정치 여론조사 말고 우리 국민이 실제로 보수가 맞냐 진보가 맞냐 또는 우파가 맞냐 좌파가 맞냐 이거를 조사하는 국민 사회의식 조사라는 게 있어요. 그걸 이제 여러 국가기관에서 하는데 얼마 전에 보건사회연구원이라는 데서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그 보건사회연구원은 이제 우리나라 복지정책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를 정책을 설계하는 곳이거든요. 그 복지정책 설계를 하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 중에 스스로를 우파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몇 명이고 스스로를 좌파라고 생각하는 것은 몇 명인지 이걸 조사를 한 거예요. 해서 발표했어요. 그 조사에 따르면 저는 그거 굉장히 정확한 조사라고 보는데 지금 우리 회원님 말씀하신 대로 나는 좌파다라고 답한 사람은 22%예요. 나는 우파다라고 답한 사람은 40%예요. 그러니까 나는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고 중도쯤 된다고 답한 사람은 38% 정도 돼요. 그러니까 회원님 말씀대로 맞지. 우파가 훨씬 많지. 선거하면 우파가 이기는 게 너무나 당연하지. 그런데 지난 2번의 총선에서 졌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부정선거 말고 설명할 방법이 없다. 이제 그런 건데요. 부정선거만으로 이 모든 걸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우리가 대통령 선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겼잖아요.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 전체가 하나의 선거구니까. 그리고 우파가 40이고 좌파가 22니까 질 수가 없잖아.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겼단 말이에요. 부정이 좀 있었어도. 근데 국회의원 선거는 지역 간 형격 간 차이가 있어. 그리고 소선거제를 뽑기 때문에 전체에서 우리가 이겨도 국회의원 머릿수로는 우리가 지는 경우도 있고 전체에서 져도 우리가 그렇게 많이 안 졌는데 의석수에서는 엄청나게 지는 수도 있는 거야. 그게 수도권 선거구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부정선거로만 원인을 돌리면 안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을 같이 봐야 됩니다. 부정선거 황교안이나 부방대 사람들이 5년 넘게 부정선거 캠페인을 해왔는데 그리고 많은 이 부정선거 증거라고 제시를 했어요. 어제 황교안 대표가 이 부정선거 토론회를 쭉 하면서 굉장히 설득력 있는 부정선거 근거들을 제시했어요. 저희들이 그 방송을 황교안 대표랑 함께 대담하면서 그 세미나 전체를 지금 보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제발 왜 고성국이는 부정선거 소극적이냐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부정선거를 가지고 싸움을 시작하려면 이 민주주의의 뿌리를 갉아먹는 암적 존재와 싸우는 거기 때문에 목숨 걸고 끝장을 봐야 됩니다. 다들 목숨 내걸 생각으로 싸움을 시작해야 돼요. 그런데 이걸 목숨 걸고 싸움을 하려면 결정적인 증거 또는 구체적인 증거들이 확보가 돼야 돼. 윤석열 대통령이 그 증거 확보하려고 계엄령까지 발동한 거 아니에요. 몰라서 안 했겠어요? 대통령이 계엄령 발동을 통해서라도 증거 확보를 해야 되겠다고 움직인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황교안 대표조차도 왜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에 소극적이냐 이렇게 자꾸 비난을 했잖아. 계엄령 발동이라고 하는 건 대통령의 모든 임기와 정치 생명을 다 거는 거예요. 그 모든 거를 걸 정도로 부정선거가 심각하다고 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행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부정선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를 해야 비로소 이게 해결이 돼요. 자, 지금 선관위에 가서 뭐 자료를 확보했다 칩시다. 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했을 거라고 저는 짐작합니다. 그 정도 시간이면 했을 거라고 짐작하는데 선관위 그 서버 다 복사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는 제가 결론을 내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했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대통령이 진짜 탄핵을 당해버렸어.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됐어. 그럼 이 서버 이거 기껏 확보해 놓은 거 이게 제대로 살아남겠어요? 핵심은 뭐냐면 부정선거를 제대로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규명하고 밝혀서 응징하고 하려고 그러면 우선 윤석열 대통령 복귀시키는 거가 중요해요. 복귀시키는 게. 대통령이 복귀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아무리 의심이 많고 뭐 증거가 결정적 증거가 있니 없니 해도 이게 수사로 연결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의혹만 계속 무성하게 제기될 뿐이고 우리 자유파들은 그냥 답답해만 할 뿐이고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황교안 대표나 부방대나 이 사람들한테 진짜 얘기하는 거예요. 부정선거 그렇게 중요한 문제고 그렇게 그거 아니면은 나라가 망한다고 진짜 생각하냐? 그러면 그거 하려면 대통령 구해라 먼저. 윤석열 대통령 복귀에서부터 이 모든 문제가 풀려나가는 거다. 대통령 탄핵당하고 이재명이 대통령 됐는데 이 부정선거 수사는 될 거다. 이런 낭만적인 생각이 어디냐. 그래서 한남동 현장을 가거나 광화문 현장을 가면 이제 부정선거 캠페인하는 분들도 따로 안 움직이더라고. 함께 하더라고. 윤석열 대통령 구하기 위해서 이제 그분들도 비로소 문제의 핵심이 윤석열 대통령 구하기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한 것 같아요. 난 그건 굉장히 중요한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그렇게 만들어가야 되는 거지 제가 지금 이 시점에서 부정선거는 있었을 거고 밝혀질 거야. 백날 얘기한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대통령이 복귀해야 이 문제가 비로소 근원적으로 풀려요. 그리고 대통령을 복귀시키기 위해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고 있잖아요.